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김해 봉화마을에서 엄수됐습니다. 여야는 28일 재표결이 예상되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비가 더 많이 내릴 거란 기상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태풍의 영향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가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은 요금 인하가 기대되지만 전력자금률이 꼴찌인 대전은 요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연말 이후 대전에 공급된 아파트 단지 7곳이 연속으로 모두 미분양을 기록한 가운데 올 1분기 대전 지역의 1순위 청약 경쟁률 역시 전국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엄수됐습니다. 여야는 지도부가 추도식에 대거 참석한 가운데 28일 재표결이 예상되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첫 소식 전현우 기자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 각 당 지도부 등 정치권 인사들이 총출동했고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선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찾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루지 못한 꿈, 그 뒤를 잇는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추도식 참석에 앞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타협의 정치를 함께 실행하자고 밝혔습니다. 우리에게 남기신 이러한 뜻은 비록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의 정치 이끌어가는 하나의 좋은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에 노무현 정신이 있었기에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존중되는 나라, 정당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을 관철하자고 결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헌법상 권한인 제2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운운하는 게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냐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올여름에는 평년보다 더 덥고 비는 더 많이 내릴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태풍의 영향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됐는데 기상청이 오늘 발표한 여름철 3개월 전망을 이세음 기상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상청은 2024년 여름철 3개월 전망에서 올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는 6월과 8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라고 밝혔습니다. 또 7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40%, 비슷할 확률도 40%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열대 서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고 유럽 지역의 눈덮임은 평년보다 적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따뜻한 남풍류가 불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올여름 비도 평년보다 많이 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7월과 8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거나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라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6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라고 전망했습니다. 더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인도양과 대서양의 고수온 현상이 우리나라 인근의 수증기 유입을 늘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여름철 평균인 2.5개보다 적거나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음입니다. 대구에서 집에 가는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2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50년을 선고한 1심보다는 형량이 절반 정도 줄었는데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배달원 차림의 남성이 원룸으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쫓습니다. 여성의 비명을 듣고 남자친구가 나타나자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납니다. 원룸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미리 계획한 범행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성은 양손을 크게 다쳤고 남자친구는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가해자 29살 A씨에게 유기징역형으로는 가장 긴 형량인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형량이 지나치다며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대구고법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살인 미수 범행은 우발적이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저는 제 합의를 사고 아무것도 안 밝혔는데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살인 미수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나라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칼을 한번 사갖고 몇 시간을 그 바깥에서 우발적은 아니죠.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지난해 연말 10대 남녀가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던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이들 범행에 배우로 지목됐던 이 팀장이라는 인물이 5달 동안의 수사 끝에 검거됐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인증사진까지 찍습니다. 지난해 12월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테러를 한 10대 임군의 모습입니다. 당시 검거된 임군 등 2명은 이 팀장이란 인물이 SNS를 통해 접근해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화재 훼손이란 거 전혀 몰랐나요? 경찰이 5달여 동안의 추적 끝에 이 팀장으로 알려진 30대 남성 A씨를 어제 붙잡았습니다. 임군 등은 범행 당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스프레이로 적었는데 경찰은 A씨가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건 당시 훼손된 경복궁 담벼락을 복원하는데 넉 달이 걸렸고 1억 원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정확한 복원 비용을 산정해 임군과 A씨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전기요금이 2026년부터는 지역별로 차등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지역별 전력자급률이나 송전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은 요금 인하가 기대되지만 반대로 대전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정재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전국 화력발전소의 절반인 29개가 태안과 보령, 당진 등 충남에 밀집해 있습니다.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매연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자 지원책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적인 문제가 의료비 부담으로 이렇게 오니까요. 그런 거를 생각해서 좀 사회적 비용으로 좀 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남뿐 아니라 부산과 경북 등 발전소가 몰려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인하 등의 보상 요구가 이어졌고 송전거리와 전기 자급률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내용의 특별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토대로 2026년부터 전기요금 차등제를 전격 시행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발전 수요 분산을 유도하는 가격체계 형성 등 전력시장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경우 전력 자급률이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충남은 요금이 낮아지고 반대로 자급률이 불과 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대전은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뿐 아니라 산업용 전기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는데 인상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발전소 인근의 피해 지역 지원에는 공감하지만 정부 주도로 발전소 입지를 정해놓고 지리적 여건을 따지지 않은 채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지난 2022년 말부터 수차례에 걸쳐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기업의 경영활동 이축과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증가되고 혜택을 받는 지역의 범위와 요금 책정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 등 미래형 산업 입지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정재훈 기자의 리포트 내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남승홍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과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남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를 2026년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시행 시기를 못을 박았습니다. 이 충남의 경우에 생산량이 사용량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요금 인하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우선 이 충남 지역의 전기요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우선 충남 입장에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오래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정부에서 차등제 도입 시기를 정한 것은 매우 환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충남이 전국 석탄화발전소 59기 중 절반 이상이 있고 전력 자립도 또한 200% 넘습니다. 네. 전력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전기요금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충남에서는 그동안 석탄화력으로 인한 피해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필을 해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과장님 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 전기요금도 쉽게 말해서 도매요금이 있고 소매요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소매요금 그중에서도 일반 가정집 전기요금도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부에서는 25년부터 도매가를 지역별로 차등하고 그다음 26년부터 소매가를 차등을 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에 일단 도매 가격부터 차등화를 하는군요. 예, 도매가는 발전사가 발전하는 전기를 한전이 구매하는 가격이거든요. 한전에서 이제 구매한 전력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건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한전이 판매하는 소매가를 26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소매가가 차등 조정되는 26년부터 우리 도민들이 전기 요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26년부터는 일반 충남 도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예. 추가로 이 충남 지역의 전기 요금이 낮아지면 어떤 전력 다소비 시설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 같은 그런 시설의 충남 이전도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전기 인한 기대로는 상당히 지금 고무적인데요. 충남은 전력 소비량이 많은 제조 중심의 산업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 요금 인하가 되면은 기업 생산성도 증대가 되겠지만은 낙후된 지역에 국내 기업들 유치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수도권 밀집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면에 대전의 경우에는 전력 자금률이 2.9%, 전국 꼴찌 수준이거든요. 만약에 이 제도가 시행이 돼서 대전 지역의 전기요금이 오른다면 가계 부담도 있지만 이게 기업 이탈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처럼 자금률이 낮은 지역은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게 뻔한데 이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시행되려면 남겨진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사회적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이나 기타 발전소가 많은 지역이 생산된 전기를 이제 수도권으로 보내지면서 다양한 사회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송전사, 송전설로 화력발전소이나 미세먼지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남도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러셨죠. 공론화도 해왔습니다. 이제 인제서야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실현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또한 저희들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고 저희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동안 차등요금제를 요구하고 있던 수도와 합심하여 뒷받침한다면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충남처럼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은 정당한 보상일 수도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이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반도체는 민생이라며 26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에 대한 우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으로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개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각국의 반도체 보조금 전쟁 속에 최근 우리 업계 지원을 위해 10조 원 이상을 조달하겠다던 정부. 오늘 윤곽이 드러난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계획엔 26조 원 규모의 대책이 담겼습니다.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이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향후 3년가량의 금융,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 등이 골자입니다. 금융 지원에 가장 많은 18조 원가량이 투입됩니다. 산업은행 출자로 만든 17조 원 규모의 대출을 반도체 업계가 우대금리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스타트업이나 이른바 소부장 기업을 위한 3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조 1천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올해 초 발표된 622조 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엔 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 지원에 2조 5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착공까지 7년의 준비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목표도 나왔습니다.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엔 5조 원이 투입됩니다. 다만 공장을 새로 짓는데 수조 원의 직접 보조금을 주는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 지원이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세제 지원 부분은 우리가 인센티브 효율이 높습니다. 제조 시설이 없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나라들이 주로 이제 그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 투자 보조금이 있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이번 지원 대상의 70% 이상은 중소, 중견기업이 될 거라고 밝힌 가운데 제대로 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개연우입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동결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내수도 일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2.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올해 네 번째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연 3.5%인 현재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11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아직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충분히 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환율과 유가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 고려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과 3월 3%대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2%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과일 등 농축수산물이 10% 넘게 오르는 등 생활물가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 보도자료에서 1분기 성장세 개선과 환율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가 오를 위험이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하고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IMF가 제시한 2.3%보다는 높고 OECD와 KDI가 제시한 2.6%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한은은 1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데다 하반기 이후 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거로 예상된다며 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3%에서 0.2%포인트 하향한 2.1%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6%로 유지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반면 높은 물가로 올해 1분기 가계 실질 소득이 전년 같은 분기에 비해서 1.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실질 근로소득은 4% 가까이 감소해 1분기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2만 2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3%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득으로 보면 가계소득은 1.6% 감소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특히 높은 물가에도 가계 근로소득은 오히려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까지 고려한 실질 근로소득으로 보면 3.9% 감소했는데 1분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5분기에 상여금 쪽에서 이제 감소한 걸로 이제 통계 수치는 나타났고요. 일부 대기업 같은 데서 상여금이 좀 줄었거나 감소한 좀 없었던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1분기 가계 지출은 398만 4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5%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자 비용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뺀 순수 소비 지출은 3% 증가했는데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비 지출로 따지면 0% 증가,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출 증가율이 크게 높지는 않지만 소득 증가율은 그보다 더 낮아 가계 흑자액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6% 감소했습니다. 소득 하위 20%의 경우 흑자액이 마이너스 35만 7천 원으로 전 계층 가운데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해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여전함을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대전 지역 분양시장에 찬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7번 연속 미분양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청약 경쟁률은 전국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도안 등 신도심에서도 분양에 나설 예정인데 반전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최근 분양을 마친 한 재개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1,330여 가구 모집에 220여 가구가 미달됐습니다. 앞서 분양에 나선 다른 단지들과 비교하면 준수한 성적이지만 이번에도 완파는 실패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지난해 11월 이후 대전에 공급된 7개 단지가 모두 미달. 구체적 성적은 더 심각합니다. 올 1분기 대전 지역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0.4대 1. 신규 공급이 있었던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강원과 울산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기존 주택 가격은 하락세인데 84제곱미터 기준 6억 원에서 최대 8억 원을 넘어선 분양 가격이 실수요자들에게 와닿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분양가에 대한 매력도가 있어야 수요자들이 관심을 갖는데 아직까지 대전 신규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은 분양가가 높다라는 인식이 높다 보니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 조만간 도안 등 신도심에서도 대규모 공급이 예상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 도안 2-5지구 1,500여 가구를 시작으로 도안지구 2단계가 순차적 분양에 나섭니다. 부동산 업계는 하반기 대전 지역 분양 시장을 가늠할 기준으로 보고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완판에 성공한다라고 보면 이제 시행사들이라든지 또 분양팀들에서도 대전 지역의 어떤 그 시점을 변곡점으로 봐서 다른 지역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를. 결국 분양 가격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도안에서마저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대전 지역 분양 시장 침체는 더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네, 앞서 짧은 영상 먼저 보셨습니다. 이 최근 태안에서 탯줄도 채 떼지 못한 강아지 6마리가 비닐봉지에 담겨 버려지는 일이 발생한 데 이어서 경남 통영시에서는 고양이가 바닷가 돌틈에 묶여 익사하는 끔찍한 사건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동물 학대와 유기,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충남동물권 단체연합 이경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표님, 네. 며칠 전에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눈도 제대로 채 뜨지 못한 탯줄을 그대로 달고 있는 강아지 6마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와 함께 버려졌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마리가 숨졌다라고 했는데 한 마리가 더 늘어서 지금 3마리가 결국은 숨지고 3마리는 이제 살아있는 상태인데 현재 협회가 동물학대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지금 현재 신고 중인 지금 수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해당 그쪽 주변에 인근 CCTV가 모형으로 좀
알려져서 지금 수사 이게 용의자 특정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그 아이 버려질 때 있었던 비닐봉투가 조금은 이렇게 특정을 할 수 있는 인근 동네에서 사용하는 특정 비닐이라는 좀 제보가 들어와서 지금 그거를 좀 인지를 해서 주변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CCTV가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모형이었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쓰지 못하는 CCTV라 너무 안타깝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학대 때문에 지난 2021년 동물보호법 처벌 규정이 강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 법이 있어도 제대로 이 법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손방망이 처벌이다라고 하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2021년 좀 동물보호법이 형사처벌이 좀 강화가 되긴 됐습니다. 됐지만 이게 그 동물 학대 혐의로 사실 구속이 된 사람은 4명 정도 이렇게 실제 처벌량으로 봤을 때 기소가 돼서 이렇게 실형을 사는 경우는 5% 정도 보시고요. 또 40% 정도가 불기소 기소가 됐고 나머지에서 이제 그 벌금형이 아주 약한 벌금형으로 거의 수사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게 또 어떤 문제가 있다 보면 동물 학대 기준의 양형 기준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애매하다 보니 객관적인 증거 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범죄 입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경찰서에서도 수사의 난항을 굉장히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동물 학대 수사에 제반되는 예산이 전혀 없어서 뭐 이렇게 수사관님들 제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최소한의 뭐 이렇게 학대 사건이나 이렇게 뭐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서 뭐 사체 부검 비용이나 아니면은 검사 뭐 이렇게 진단 등의 비용이 막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이게 천마 시대에 맞춰서 정말 동물 학대 수사에 적극적인 수사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물 학대와 관련한 수사하는 팀은 있지만 지금 강력반으로 이첩이 돼서 형사과에서 강력반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담반도 없는 상황이네요. 네, 현재 전담반도 없는 상황이고 강력반에서 동물 학대를 수사해야 되는데 이게 강력반의 강력 사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동물 수사가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접수가 되더라도 전담반도 없고 더군다나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그 부분도 수사관님들이 현실이군요. 굉장히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현재 또 중요한 부분은 현재 민법상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보기보다는 각 개인의 소유자 물건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식 자체가 생명 경시 사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개개인에 속한 재산권으로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이라든지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이 반려견, 반려묘 우리가 이 키우는 여러 동물들을 가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평생 함께 가지고 갈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 더욱 놀라운 건 이 반려동물 유기 건수 가운데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이 유기가 되고 버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이 동물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인식이 너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1년의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5월 달 가정의 달, 그다음에 7, 8월 휴가가 이제 많이 발생되는 휴가철, 그다음에 뭐 설 전후, 명절 전후, 한가위 추석 때나 요럴 때가 1년 중에 가장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가지고 오신 자료에 따르면 대전 광역시 유기동물 통계가 있거든요.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비율을 보시면 1월 달에는 128마리, 2월 달에는 109마리, 그리고 맞습니다. 3월 달 같은 경우도 141마리인데 쭉 가서 5월 달에는 200마리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을 때가 말씀하신 7, 휴가철, 8월. 7, 8월, 9월까지, 10월까지 명절. 이때 가장 많이 유기되고 버려지네요. 이렇게 그 계절별로 혹은 특정 기간에
더 많이 유기되고 버려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휴가철에는 자기 시간을 비우는 시간이 많다 보니 뭐 호텔링 비용이나 혼자 두기가 좀 애매한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이제 그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시기가 생기고 그다음에 명절 전후는 또 장기간 집을 비우는 시기에 그 아이들을 좀 두기가 마땅치 않은 약간 호텔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룸에서 1인 1가구에서 동물을 키우다가 이제 이동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방학 때 되면 본가를 간다거나 학기가 마치고 나면 방을 뺀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사연적인 부분 때문에 좀 버려지는 이유가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를 좀 점검하고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대구 경북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출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마련된 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을 정부가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사업 추진에 일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보도에 성룡희 기자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현안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설치를 추진 중인 충청권 특별지자체. 지난해 11월 4개 시도지사가 모여 충청시대를 선포하며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충청권 전체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단일 지방정부로 가야 된다. 특별지자체 명칭을 충청지방정부연합으로 정했고 올해 초 기본 규범인 규약안이 마련됐습니다. 행정 예고를 거쳐 정부 승인만 남은 상태였는데 최근 막판 제동이 걸렸습니다. 행안부가 오는 11월 말까지 충청지방정부연합 명칭 변경을 요구하며 규약을 조건부 승인한 겁니다. 지방정부라는 용어 사용이 헌법과 법령 취지에 위배되고 혼선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명칭을 변경하려면 4개 시도가 다시 새 명칭을 결정하고 규약을 개정해 각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추진단은 일단 2개 이상 지자체로 구성된 특별지자체가 첫 공식 승인된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추진단은 오는 9월 각 시도 의회 임시회에 개정안 규약안을 상정해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권 특별지자체 출범 예정 시기는 7월에서 11월로 늦춰졌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 안에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충청권에서 첫 발을 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자치단체의 맞선 사업이 최근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나 경기도 성남시처럼 비교적 인구 구성이 젊은 도시에서 활발한 편인데 이를 지켜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이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종시가 최근 주관한 미혼 남녀 맞선 행사입니다. 80명 모집에 300명 넘게 몰릴 정도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참가자는 대부분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직원들이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공무원들도 국가직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직도 있고 다 다양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새롭게 알게 되고. 출산율 전국 1위인 세종시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 아래로 떨어지면서 5년 만에 맞선 행사를 부활시킨 겁니다. 청년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을 제공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지자체 맞선 행사는 2000년대 초 크게 유행했지만 불확실한 성과와 예산 낭비 논란 속에 자취를 감췄다 최근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기존 정책만으로는 출생률 높이기에 한계가 있다며 고육지책이란 입장이지만 비판은 여전합니다. 학력이나 나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스펙으로 나눠서 선별을 한다는 거는 이 사업 자체가 또 하나의 차별과 배제를 낳는 이제 그런 것도 세금을 들여서. 일부에선 효과가 불분명한 이벤트성 행사에 예산을 쓰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처음으로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트럼프 측에는 호재가 될 전망인데 주요 경합 지역에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초 공화당 경선에서 사퇴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처음으로 표명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현지 시각 22일 열린 강연에서 동맹을 지지하고 국경을 지키는 사람에게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rump has not been perfect on these policies. I've made that clear many, many times. But Biden has been a catastrophe. So I will be voting for Trump. 헤일리 전 대사가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면서 공화당 내 중도 세력의 트럼프 지지도 늘어날 것인지 관심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7개 경합주 가운데 5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는 애리조나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각각 5%포인트와 7%포인트를 앞서고 있습니다. 조지아와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네바다는 지지율이 똑같았고 미시간에서는 바이든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2년 FBI가 기밀 문건을 회수하기 위해 플로리다 자택을 수색할 때 자신을 사살하기 위해 발포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당시 트럼프가 플로리다 자택에 머물고 있지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초등학생 20여 명을 태운 전세버스가 엔진 고장으로 갑자기 멈췄지만 경찰의 빠른 대처로 학생들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2지구대는 어제 오후 2시쯤 대전 구안터널 인근에서 순찰을 돌다 아산 지역 초등학생 24명을 태우고 현장 학습을 다녀오던 전세버스가 터널 안에서 멈춘 것을 발견하고 즉시 학생들을 다른 버스로 안전하게 옮긴 뒤 대형 견인차를 불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전은 낮 기온 29도를 넘는 등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했는데요. 내일도 초여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대전의 아침 기온 14도에서 시작해 한낮에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맑다가 아침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오전까지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도 되지 않은 곳이 많겠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금산이 12도, 세종 14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공주가 27도, 논산 2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이 13도, 서산 14도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아산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서천이 13도, 한낮 기온은 부여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서해상엔 안개가 짙게 끼겠고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겠고요.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